여러분이 매일 들르는 동네 CU 편의점. 삼각김밥 매대가 텅 비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 4월 전국 CU 1만 8천여 매장 중 약 3천 곳에서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점주들의 매출이 하루아침에 최대 30% 증발했죠. 그런데 이 텅 빈 매대를 만든 건 태풍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 수백 명이 CU 물류센터를 22일 동안 봉쇄한 결과입니다. 배송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칼끝이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6시간 편의점을 지키는 점주. 한 달 매출 3천만 원에서 손에 쥐는 건 고작 15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파업의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타임라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개정노동조합법이죠.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이 법을 근거로 움직였습니다. 배송기사들의 직접 계약 상대는 운송사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운송사가 아니라 그 위에 BGF 로지스, 더 나아가 원청인 BGF 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겁니다. 물류의 사슬을 타고 올라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회사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거죠. BJF 리테일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배송기사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CU 물류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BGF 리테일이 있고 그 아래 물류자회사 BGF 로지스가 있고 그 아래 운송사가 있고 맨 아래에 배송기사가 있습니다. 4단 구조죠.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매 단계마다 빠져나갑니다. 배송기사 한 명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약 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운송사 지입료 35만 원이 빠지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250만 원 안팎이죠. 새벽 3시에 물류센터에서 출발해 하루 100곳 넘는 점포에 물건을 내려놓는 노동의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성, 안성, 진주, 나주, 원주 등 CU의 거점 물류센터를 물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물류센터 앞에 화물차를 가로막고 출차를 저지했습니다. 심지어 충북 진천에 있는 BGF 푸드 간편식 공장, 강원도의 식품 제조 공장까지 봉쇄가 확대됐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시락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삼각김밥 재료가 물류센터에서 썩어갔습니다. 전국 2,000곳 이상의 CU 매장에서 간편식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CU에서 만난 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각김밥이 한 개 남았어요. 추가 입고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편의점 운영 이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조합원 한 명이 치여 숨진 겁니다. 50대 노동자였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동료가 목숨을 잃은 현장. 화물연대는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물류센터 봉쇄는 더 강화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배송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이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파업의 칼끝이 정확히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BGF 리테일? BGF 로지스?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매대 뒤에서 하루 16시간을 버티는 편의점 점주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효과입니다. 원래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상이죠. 화물연대와 BGF의 싸움에서 가장 무방비한 존재, 아무런 교섭력도 없는 1만 8천 명의 가맹점주가 인질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점주들의 지갑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U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1,500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이 1,500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쌀, 김, 참치, 조미료 등 원재료비로 약 580원이 빠집니다. 다음은 제조와 포장비 약 150원, 물류비,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하는 비용이 약 150원, 여기까지가 공급 원가입니다. 약 880원이 나갔죠. 남은 620원이 매출 이익입니다. 이걸 본사와 점주가 나눕니다. 편의점 업계의 기본 배분 구조는 점주 65대 본사 35입니다. 점주 몫은 약 400원, 본사 몫은 약 220원이죠. 그런데 점주의 400원에서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폐기 손실까지 빼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요? 고작 70원에서 100원 사이입니다.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팔아서 점주 손에 남는 건 고작 1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각김밥이 파업 때문에 매대에 올라오지 못하면요? 100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매출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점주들의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CU를 7년째 운영하는 이환우 씨. 2년 전 하루 매출 25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엔 2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00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여기서 원가 70%, 부가세, 본사 수수료,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한 달에 남는 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이분이 사장입니다. 알바가 아니라 사장인데 월 수입이 150만 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1,470원을 기준으로 하루 바를 시간 22일 근무하면 월 약 202만 원입니다.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 알바보다 52만 원을 덜 버는 겁니다. 이래서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간 물류가 끊겼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간편식 매출이 최대 30% 증발한 점포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식이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간편식이 사라지면 그걸 사러 온 손님이 아예 발걸음을 돌립니다. 연쇄적으로 음료, 담배, 과자 매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 매출 150만 원짜리 점포가 30% 매출 손실을 입으면 하루에 45만 원이 날아갑니다. 22일이면 약 990만 원. 한 달 수익이 150만 원인 점주에게 990만 원 손실은 6개월치 수입이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업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숫자죠. 실제로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협회는 4월 29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물류 중단 기간에 대한 매출 손실을 보상하라. 폐기 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한 실질적 보전을 요구한다. 점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파업은 노사의 일인데 왜 피해는 우리가 보느냐? 노사가 공동으로 보상하라. 그런데 이 점주들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포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 가맹계약에 묶여 있으니 브랜드를 바꿀 수도 없고 물류가 끊겨도 본사에 항의할 창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이 풍경을 잠깐 넓은 시야에서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대한민국 편의점 수는 53,266개입니다. 1988년 편의점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1년 만에 약 1,600곳이 문을 닫았죠. 국민 993명당
편의점 1개. 일본이 약 2,243명당 1개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편의점 밀도는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서 내수 불황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CU 본사인 BGF 리테일의 실적을 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1분기 CU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8% 급감했습니다. 2분기에도 8.9% 감소. 편의점 1위 브랜드조차 역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기에 22일간 물류가 마비됐으니 점주들에게는 가뭄의 메뚜기가 덮친 셈이죠. 그렇다면 화물연대는 이 파업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4월 29일 새벽 5시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대차 비용 폐지,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었습니다. 운송료 7% 인상, 배송기사가 월 350만 원을 받는다면 약 24만 원이 올라 374만 원이 됩니다. 지임료와 유지비를 빼면 실제 수령액 증가분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죠. 22일 파업, 물류센터 봉쇄, 간편식 공장 점거, 조합원 사망사고까지 거친 끝에 돌아온 것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20만 원의 인상이었습니다. 반면 전국 3,000곳의 점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 비대칭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직, 면세점 직원, 택배기사까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도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구했고 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교섭 대상을 인정하는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다른 영역으로 연쇄적으로 번지는 현상이죠. CU에서의 잠정 합의가 선례가 되면 모든 유통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마다 물류가 멈추고 매대가 비고 점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배송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 하루 100곳을 돌며 무거운 박스를 내리는 분들이 월 250만 원을 가져가는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운송료가 올라가면 BGF 로지스의 물류 비용이 늘고 그 비용은 BGF 리테일을 거쳐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됩니다. 물류비 인상분이 상품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점주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걸 비용 전가라고 부릅니다. 올라간 비용이 가장 약한 고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물류 시스템을 보면 같은 편의점인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물류를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본사가 물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공동 배송센터를 운영합니다. 한 대의 트럭이 한 브랜드만 싣는 게 아니라 같은 온도대의 상품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배송하죠. 2024년부터는 경쟁사인 로손, 패밀리마트와 상온 상품을 공동 배송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뭘까요? 중간 단계를 줄여서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고 동시에 전체 물류 비용을 낮춘다는 겁니다. 4단계 하도급이 아니라 본사가 직접 컨트롤하니까 파업이 일어날 구조적 원인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한국의 CU 물류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BGF 리테일에서 BGF 로지스, 운송사, 배송기사까지 4단계, 매 단계마다 마진이 빠지고 매 단계마다 책임이 분산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내 탓이라 하고 결국 가장 아래에 있는 배송기사와 가장 바깥에 있는 점주가 동시에 피해를 봅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서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입니다. 원두 원가는 약 300원에서 400원. 나머지는 인건비, 임대료, 본사 마진이죠.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건네줍니다. CU 점주는 어떤가요? 상품을 진열하고 레지를 찍고 청소하고 발주하고 폐기를 관리하고 새벽까지 매장을 지킵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월 150만 원.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월급이 약 20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편의점 사장이 카페 알바보다 덜 버는 합니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더 긴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버는 이 구조. 여기에 파업이라는 폭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CU 편의점 생태계는 거대한 짜내기 구조입니다. 맨 위에서 본사가 브랜드와 시스템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중간에서 물류 자회사가 마진을 떼고 맨 아래서 배송기사와 점주가 남은 찌꺼기를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가 더 달라고 하면 그 비용은 본사가 아니라 점주에게 전가됩니다. 점주가 더 달라고 하면 본사는 상생안이라는 이름으로 연 108만 원짜리 재고 처리 한도를 늘려줍니다. 월로 따지면 9만 원. 이게 상생입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몫이 늘면 다른 누군가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 진짜 해결책은 파이를 키우거나 중간 단계를 줄여서 파이가 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파이가 새는 게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로 물류는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봉합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요구는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음 파업은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편의점 점포수는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5만 4천 개에서 5만 3천 개로 1년에 1,600곳이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물류 파업이라는 변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생존 한계선에 있는 점주들부터 무너져 나갈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다단계 물류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본사가 물류를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중간 단계를 한 개 이상 줄여서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물류 비용 인상분을 점주에게 전가하지 않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사 마진에서 일정 비율을 배송기사 처우 개선에 투입하는 방식이죠. 셋째, 가맹점주가 노사교섭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3자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파업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는 건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이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투쟁이 또 다른 노동자의 생존을 파괴하는 역설. 배송기사의 월급이 15만 원 오르는 동안 점주는 수백만 원의 매출을 잃었습니다. 한쪽의 권리가 다른 쪽의 생존을 짓밟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배송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교섭 도미노의 실체와 다음 파업이 어디에서 터질지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입출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으신가요? 5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는 연 0.1%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둬도 이자가 고작 1만 원입니다. 하루에 27원 꼴이죠.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1%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은 1년 뒤에도 숫자상 1,000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약 98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이걸 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 텍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가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가 느리면 그 차이만큼 여러분의 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매년 약 2%씩 소리 없이 증발하는 돈. 10년이면 얼마일까요? 1천만 원 기준으로 약 180만 원어치의 구매력이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3%입니다. 미국은요,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1%인 반면 현금 예금 비중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을 연 0.1%짜리 통장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 이른바 금융 고수들은 이 현금을 어디에 두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CMA 통장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CMA. 이걸 풀면 Cash Management Account. 한국어로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CMA는 여러분의 현금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특수 냉동고입니다. 은행 통장이 그냥 서랍이라면 CMA는 냉동 보관함인 거죠. 서랍에 넣어두면 음식이 상하듯 돈의 가치가 썩지만 냉동고에 넣으면 최소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2026년 3월 기준 주요 증권사 CMA 금리는 연 2.1%에서 2.6% 사이입니다. 은행 보통 예금 0.1%에 약 20배에서 26배입니다. 1천만 원을 넣어두면 은행에서는 1년에 1만 원, CMA에서는 약 24만 원. 같은 돈인데 23만 원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자가 매일 붙는다는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이자를 주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그날치 이자가 바로 쌓입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루에 약 650원, 커피 자판기 한 잔 값이 매일 쌓이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바로 그겁니다. 은행은 이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의 돈 버는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대출로 빌려줄 때 그 금리 차이에서 수익을 먹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은행은 여러분에게 연 0.1%, 그러니까 1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대출로 빌려줍니다. 2026년 3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대략 연 4.5% 수준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에 대해 대출이자로 45만 원을 받고 예금이자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이가 44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지점 운영비, 충당금 같은 비용을 대략 15만 원 빼면요. 은행이 여러분의 1,000만 원으로 벌어가는 순이익이 약 29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을 맡기고 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29만 원을 법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자의 29배를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0.1%짜리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은행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CMA는 어떻게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나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돈을 벌지만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직접 굴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 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웃돈이에요. 여러분이 CMA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은 국채나 우량회사채 같은 안전한 단기 채권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과 나누는 구조인 거죠. 결국 CMA에 돈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이 단기 자금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에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련된 행동인 거예요. 자, 이제 CMA가 뭔지, 왜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지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도대체 이게 다 뭘까요? 걱정 마세요. 이걸 냉동고 비유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MA의 종류는 냉동고의 냉각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냉동고든 음식을 보관하는 기본 기능은 똑같지만 냉각 방식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RP형. 이건 국채를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RP는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은 잊으세요. 핵심은 대한민국 국채라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로 잠긴 냉동고라는 겁니다. 금리는 대략 연 2.2%에서 2.5% 수준이고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발행어음형. 이건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국채 담보 대신 증권사의 이름값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RP형보다 금리가 살짝 더 높습니다. 연 2.4% 정도.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라면 사실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MW형. 이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 기관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은 최고지만 금리가 낮고 가입하려면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억 원 이상의 큰 돈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선택이죠. 결론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RP형이나 발행어음형이면 충분합니다. 둘 다 금리 차이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고 안전성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잠자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CMA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파킹 통장이라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연 3%에서 5%까지 준다고 광고하는 그 통장 말입니다. 그럼 CMA보다 파킹 통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의 고금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저는 인지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뇌와 시간을 써야 하는 숨겨진 비용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연 5%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해당 은행 체크카드로 월 3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합니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2건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매달 충족해야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요. 기본금리인 연 0.1%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만 5%이고 나머지는 0.1%인 식이죠. 1천만 원을 넣어도 실제적으로 5% 이자를 받는 건 100만 원 돈인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익만 보면 파킹 통장이 좋아 보이지만 조건을 맞추느라 쓰는 시간, 원치 않는 카드 사용, 스팸 문자 수신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이득이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면 CMA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그날부터 금리가 적용되고 빼고 싶을 때 언제든 빼면 됩니다. 매달 체크카드 실적을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마케팅 동의 때문에 스팸 문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CMA의 진짜 가치는 사실 이자가 아닙니다. 고수들이 CMA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투자 즉시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발상 투자 또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투자 격언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돈이 르맹 정기예금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고 해지 절차에 시간도 걸립니다. 파킹 통장에 있다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데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A에 돈이 있으면요. 증권사 앱을 열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MA 자체가 증권사 계좌이기 때문에 이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돈이 이미 발사대에 장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오면 버튼 하나로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곳으로 즉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CMA는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24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은행 통장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보통 예금 0.1%,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5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CMA를 알게 되고 계산을 봤더니 같은 기간 CMA에 넣었으면 약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쉽십이 5만 원을 날린 거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장만 바꾸시면 됐는데 그게 115만 원이었다니.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혼자금 모아두신 분, 전세금 들어올 때까지 잠깐 넣어둔 분, 퇴직금 받고 다음 투자처를 찾는 동안 은행에 넣어둔 분, 이 모든 분들의 돈이 매일매일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CMA의 가치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CMA를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전체 자산 관리 시스템의 허브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수들의 돈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월급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CMA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CMA도 급여 이체가 됩니다. 공과금 자동 이체도 됩니다. 체크카드 연결도 됩니다. 은행 통장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월급이 CMA에 들어오면 하루치 이자가 바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돈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됩니다. ISA 계좌로도 자동 이체가 걸려 있습니다. 2026년부터 ISA가 대폭 개편된 거 아시죠?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분리과세율도 낮아졌고요.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ISA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하는데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말정산 때 최대 약 7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저축하라고 주는 보너스 현금인 거죠. 나머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요, CMA에 그대로 둡니다. 매일 이자가 붙으면서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즉시 매수할 수 있고 좋은 채권 ETF가 나오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MA는 허브이고 ISA와 연금저축은 바퀴입니다. 허브에서 바퀴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환경을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CMA 자동이체 시스템은 여러분의 돈에 넛지를 거는 겁니다. 의지 없이도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셔야 합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51%가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요. 2024년에 신니사라는 파격적인 비과세 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확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말 기준 니사 계좌가 1,772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10%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예금을 깨고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금을 그냥 쌓아두면 나라 경제도 개인 자산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말이죠.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ISA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금계좌 혜택 확대,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현금을 은행에 묻어두지 말고 자본시장으로 나오라는 거죠. CMA는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삼각김밥이 있죠. 그 삼각김밥 하나 가격이 약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하루 이자가 27원입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려면 이자를 약 60일 동안 모아야 합니다. 2달 동안 1,000만 원이, 이래서 번 돈이 삼각김밥 하나 값인 겁니다. 반면 CMA에 같은 돈을 넣으면 하루 이자가 약 650원이니까 3일이면 삼각김밥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일하는 속도가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커피숍 알바를 해도 시급이 최소 2만 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은행에서 하루에 벌어오는 돈은 27원이에요. 이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잠재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했던 미스터리는 이거였습니다. 왜 금융고수들은 현금을 은행이 아닌 CMA에 넣는가? 단서 하나. 은행 보통 예금 0.1%는 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보관료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서 둘.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29배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서 셋. CMA는 같은 입출금 자유를 제공하면서 20배 이상의 이자를 주고 투자 계좌와 직결되는 기동력까지 제공했습니다. 단서 넷. 고수들은 CMA를 이자 받는 곳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허브이자 기회를 포착하는 발사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전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은 종착역이고 CMA는 정거장입니다. 돈이 쉬면서 이자를 벌다가 기회가 오면 즉시 출발하는 정거장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CMA 금리도 소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통 예금 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CMA에 대기시켜둔 자금으로 채권 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구조적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열고 CMA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RP형이든 발행어음형이든 일단 여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은행 입출금 통장에 생활비 한 달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옮기세요. 그리고 월급 자동이체를 CMA로 변경하세요. 셋째, CMA에서 ISA와 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이 3단계면 여러분의 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정거장입니까? 종착역입니까? 지금 은행 입출금 통장에 얼마가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하루에 벌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은행 서랍에서 녹지 않도록 저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